자, 열심히다. 이제 합니다. 예. 네. 어제 한 장을 못한 게 정제 마진을 못했습니다. 정제 마진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유사 쪽에 뭐랄까요, 수익을 가능하는 핵심 지표가 되겠는데요. 24년 7월 기준으로는 정제 마진이 3불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 마진의 BEP 포인트, 손익분기점 포인트는 4달러에서 4에서 5달러쯤 된다고 합니다. 5불쯤 되는데 7월은 한 3불쯤 됐고요. 제가 오기 직전에 25년도 1월달 정제 마진을 보니까 한 5불에서 한 7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정유사 입장에서는 정제 마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손익 분기점을 상회하는 지점에 가 있는 것 같고, 금년 트럼프 2기가 들었으면서 트럼프는 화석 연료를 갖다가 많이 이용하는 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석유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석유에 대한 수요처가 많이 증가되는 관계로 아마 정제 마진은 작년보다는 많이 아마 소폭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정제 마진을 갖다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이렇게 아스팔트 포함해가지고 중지유 쪽 상대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저렴했던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수요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정제 마진을 갖다가 올리고 있다, 이런 게 되고 있고, 최근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요거겠죠. 요거 기술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S-오일이 내년 하반기에 샤인 프로젝트가 아마 된다고 하니까 그때 아마 이게 성공리에 되는지는 아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동에 있는 중동 쿠웨이트에 있는 한 업체가 COTC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 샤인 프로젝트가 COTC 베이스의 기술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될 게 이제 과학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고, 학습 목표는 이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순서로는 그 옆에 있는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장표가 217장이에요. 이걸 갖다가 내일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헤드라인 쪽만 보면서 계속 이렇게 넘어가려고 지금 해요. 원소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리스 신화 같은 것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요거였고, 그리고 석유화학을 구성하는 원소로는 탄소, 수소, 그리고 산소하고 질소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성을 좀 잘해가지고 C라고 하는 탄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들 아시는 수소고, 우주상에서 제일 많은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수소를 갖다가 향후에 잘 이용을 하면 뭔가 영원 불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질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소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건 원자고,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건 원자핵과 전자고, 이런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이런 양성자, 중성자에는 쿼크라고 하는 조금 아주 작은 물질이 3개씩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갈수록 이제 원자의 내부를 갖다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장표를 갖다 보다가 왜 갑자기 공벌레가 태어났을까? 좀 엉뚱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장표에 누군가가 이걸 갖다가 집어넣었을까 고민했는데 연관성을 제가 못 찾겠어요. 못 찾겠는데 그냥 곰벌레라고 하는 이 친구를 보니까 아마 생명체 중에서 아마 최강의 생명체인 걸로는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찾은 내용은 과연 이 곰벌레가 우주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 2007년도에 곰벌레를 갖다가 우주에 가지고 갔나 봐요.
가져가가지고 그 우주선에 한 노출도 시켜보고 태양광에 노출도 시켜봤는데, 그리고 이제 지구에 가져와서 살펴보니까 우주선에 여기에 노출된 것들은 100%다 생존을 했고, 그 태양광에 노출된 것들은 상당수는 죽었겠지만은 일부는 살아남은 것도 있다. 그리고 실험 방법은 그 우주 환경 속에서 10일간 그 우주 진공 속에 이렇게 노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곰벌레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 아마 최강의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자세히 보니까 앤트맨과 뭐 와스프인가 뭐가는 여기 아마 이 곰벌레가 뭐 출연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곰벌레는 여하튼 뭐 지구 최강의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소는 알겠지만 화학에서 18조 7주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발견도 되고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조 7주기 그리고 118종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요 네 가지가 아마 2016년도에 새롭게 이렇게 등재된 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쪽이고, 그리고 여기에 그 니호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실제는 뭐 없었겠죠. 없었는데 요 니호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니호륨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발견을 했답니다. 일본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게 핵 융합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합성된 원소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왜 니호륨이라고 했냐니까, 일본에서 발견했다 해가지고 일본이 니혼이거든요. 일본이 니혼이니까 니호륨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다라고 인공적으로 발견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만은 꼭 이어자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올레핀 뭐 잘 아시겠지만 탄소와 탄소의 결합이 2중 3중으로 이루어진 거, 그리고 포화탄화수소 단일 결합의 그 탄화수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반응성이 좋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익히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핵심은 뭐 요 C1부터 요 부탄, 요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핵산, 핵산, 옥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이중결합이니까 틸로 붙는다는 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명칭 부분에서 단일 결합, 알칸, 알켄, 알킨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모노부터 해가지고 데카까지 아마 여러분들 다 배웠던 걸로 기억되고, 근데 실제 이런 게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키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명칭을 갖다가 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틀린 표현은 아니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텐 같은 경우는 부텐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타디엔이라고 하기도 한다니까 절대 틀린 표현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탄소 화물은 뭐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진 거겠죠. 그리고 종류는 한 500만 가지도 넣는다라고 되어 있고, 석유화학의 기본적인 석유화학 제품이고, 여기는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고, 포화탄화수소는 탄소간의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아마 매우 안정적일 거예요. 그리고 불포화탄화수소는 2중 3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불안정하고, 그만큼 불안정하니까 반응성은 크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결합력으로 봤을 때는요, 파라핀, 나프텐, 올레핀, 그리고 아로마틱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아마 요 아로마틱의 요 BTX는 벤젠 톨루인 자이렌이니까 솔직히 저는 예전 직장에서 여기 있었어요. 요 파트. 그래서 요쪽 파트보다는 요쪽 파트에 좀 더 전문가라고. 저한테 요쪽 파트에서 질문이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납사를 갖다가 크래킹하면, 납사를 크래킹하는 걸 다 HC라고 하죠. 우리가 크래킹하게 되면
요 BTX가 나오겠죠? 이렇게 있는데, 요건 조금 불가한 게 있는데, 납사 크래킹을 원래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경질 납사 크래킹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질분 납사 크래킹 하는 게 있는데, 요 좀 표현이 조금 그런데, 경질 납사 크래킹 하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질 납사 크래킹을 하게 되면 리포메이트가 나오고, 리포메이트를 다 가지고 다시금 BTX로 나눠지거든요. 요거는 조금 장표가 좀 업데이트되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키포인트로는 뭐 요걸 계속 외우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구조식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분자식, 실험식, 구조식, 시상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아마 다음 장에 가면 아마 언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요 붙어 있는 요것들이 이렇게 치환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첨가한다는 거는 첨가된다는 그런 의미가. 네. 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근데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네. 제가 이거 적어 놓은 거는 이게 사이마탄소거든요. 사이마탄소가 뭔지는 일단 적어 놨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소 화물에 의해서 분자식, 실험식, 구조식, 시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요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인데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아세트산 분자식은 요거고, 요걸 갖다가 요거 최대 공약수로 한 게 실험식이에요. 그리고 이거 구조식이고, 그리고 이게 카르복실기를 갖다가 이렇게 카르복실기로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게 시성식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자를 갖다가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로는 원소 종류가 한 종류면 헛원소 물질이고, 두 가지 이상이면 반물이 된다. 요 수소, 그 다음에 요거는 HC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반물이 되는 거고, 요건 헛원소 물질이에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제품 대부분은 공유 결합이겠죠. 공유 결합이라고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그 인력에 의한 화학 결합을 갖다가 이온 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은 개수비로 되는 건 NaCl, 다른 개수비로 되는 거는 하나에 두 개 붙어 해가지고 염화칼슘, 다른 개수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냥 막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화고 연기가 있네요. 네, 산화고 연기인데 일단 제가 좀 더 적어봤어요. 그냥 폐하라고 하는 거는 요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그 산과 연기의 반응, 산과 연기가 만나면 중화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HCl은 나는 부산물이고, 여기에 연기를 붙이면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뭐 수익을 갖다가 한 20% 이상 내고 있는 싱화소다하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 연기의 이온화 부분에서 산의 이온화는 그런 식으로, 연기의 이온화는 이렇게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산, 약산, 강연기, 약연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강산에는 이러한 종류, 강연기에는 이러한 종류가 있다. 이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쪽은 크게 문제될 것 같고, 예, 석유화학에서는 그 산소하고 수소의 이동으로 산화하고 반응을 갖다가 일단 구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전자가 이동될 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갖다 산화수
정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돼야 될 게 이제 산화수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화수라고 하는 거는 그 산화하고 화는 반응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4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만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그 수소 간의 결합, 그 원소 같은 경우는 산화수가 제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온 원자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와 동일하다는 거. 그러니까 요 산소의 경우는 수소 2개가 반응했기 때문에 산소의 산화수는 -2라는 거. 그리고 그 다원자 이온에서 각원자의 산화수 합은 전하의 양과 동일하다는 거. 그게 플러스니까 산화수는 하나라는 거. 그리고 화물의 경우는 산화수의 합은 제로라는 거. 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열 이 부분이 있네요. 예. 반응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 있고, 기본적으로 발열 반응은 그 열 에너지를 갖다가 방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흡열 반응은 열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하는 거에 되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요 발열로 발생한 연료 및 흡열로 해가지고 필터 연료를 회수해가지고 스팀을 생산하는 것이 석유화학 공정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PTA 공정이 될 수 있어요. PTA 공정은 산화 반응을 하게 되면 계열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스팀을 생산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자체적으로 사용도 하고 외부로 판매도 하고 있어요.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그 예로 그냥 광합성하고 빙추산이 이제 해리될 때 흡열을 한다. 주위에서 이제 열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에서 이제 생성물로 이어질 때 이제 원자 간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을 형성해야 되는데,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갖다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활성화 에너지를 갖다가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이 장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용매와 용질인데요. 용매란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고, 용질이란 용매에 녹는 물질을 말하는 건데, 그 PTA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초산이 용매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PTA를 갖다 생산할 때 주 원료가 파라자일렌이에요. 파라자일렌은 어디에 녹냐면 초산이 녹아요. 그래서 용매가 초산이 되고 용질은 파라자일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여러분들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성질체가 나왔네요. 이성질체는 뭐 잘 아시겠지만 분자식은 같지만 뭐 연결 방식이라든지 이거 동일하지 않은 화합물인 거고요. 때로는 화학적, 물리적 성질도 일단 다르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하 이성질체라고 하는 거는 그 상대적인 위치가 서로 바뀌어가지고 생기는 것다가 기하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은 방향일 때, 그리고 트랜스는 이렇게 대각되는 방향일 때 시스 트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과학이다 보니까 그냥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 탄화수소 유도체 해가지고 작용기와 알킬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이제 작용 기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명칭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OH기 하이드록시기, 그다음에 CHO 브로말기, 그다음에 COH 카르복실기, 그다음에 COO 에스테르기. 이 정도는 내용을 좀 알고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OH기 붙은 거, 그다음에 에테르, 그다음에 알데히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CHO 포르말기가 붙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PTA가 여기에 COH예요. 근데 이 CHO가 붙어가지고 PTA 제품의 주요 그 불순물이 요 POCBA라고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걸 갖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금방 내가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여기 그 파라자일렌을 갖다가 초산에 이제 용매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촉매 베이스 하에 만들어지는 게 테레프타릭 애시드 PTA인데 여기에 요 카르복실기 대신 요 포르말기가 붙어 있는 게 POCBA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구조가 좀 비슷하고 이러다 보니까 POCBA 함량이 높을수록 PTA 순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PTA 공장에서는 요 POCBA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제거를 시켜가지고 TPA 순도를 갖다가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돼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또 나중에 가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하나 해놨는데 그 PTA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파라자일렌이거든요. 요 벤젠골이 1번하고 4번에 메칠기가 2개 붙은 거 디메칠 벤젠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그리고 수소하고 반응하게 되면 PTA가 만들어진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PTA 반응 메커니즘은 산화 반응 그리고 치환 반응 발열 반응 그리고 불순물 제거가 필요하다. 그 불순물 제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카르복실기 대신에 이게 포르말기가 붙어 있는 POCBA를 갖다 제거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으로는 그 POCBA를 수소와 반응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파라톨릭 요 피톨이라고 하는 게 파라톨릭 애시드가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요 POCBA는 분리하기가 힘든데 요 수소와 반응시켜가지고 파라톨릭 애시드로 만들면 이 친구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에 제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 제거시켜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산화 수소 반응 메커니즘인데 요 안트라키논을 가지고 수소와 반응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키논이 만들어지고 이때 이제 산소하고 요 수소를 갖다 반응시키면 과산화수소가 생산이 됩니다. 되고 다시금 이제 안트라키논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이러한 반응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요 속에서 이제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반응의 특징으로는 환원 반응과 환원 공정과 산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그 유기용매하고 물하고 안트라키논을 반응기에 투입해서 혼합을 시킨다. 그리고 수소를 주입해서 그 수소화시켜서 하이드로키논으로 만든다. 그리고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산화하면서 과산화수소가 생성된다. 이렇게 좀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필렌 반응 메커니즘은 잘 아시다시피 프로판을 갖다가 프로필렌으로 만들게 되면 수소가 부생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크릴로 니트릴은 프로필렌에다가 암모니아하고 산소 반응시키면 아크릴로 니트릴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기는 안 되는데. 네. 보시면 가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끝났는데 이번에 이 화학 쪽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는 일반 화학이라서 그냥 쑥 넘어가 버렸어요. 좀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석유 화학 산업 쪽이고 학습 목표는 기초 유분이 뭐며 그래가지고 합성 섬유까지 이야기하고 석유 화학 산업부터 현황까지 일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석유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한다는 게 기본인 거겠죠.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석유화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유분과 폴리머를 갖다가 총칭하는 게 석유화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료를 갖다가 이제 분별 정육하게 되면 그 온도 레인지가 한 요 정도 되는 볼륨 포인트를 범위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게 뭐 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질 가솔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질은 헤비는 아니고요, 미디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휘발유와 비슷한 기름으로 되며 납사라고 명명을 하는데 실제 납사는 무색이에요. 그리고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기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납사 관리는 좀 잘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납사는 거의 뭐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거의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게 그겁니다. 경질 납사를 갖다가 크래킹을 하게 되면 경질 탄화수소, 에틸렌부터 프로필렌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질 납사를 갖다가 크래킹을 하게 되면 BTX 쪽, 벤젠 고리가 붙어 있는 BTX 쪽이 생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납사 크래킹 센터를 통해 가지고 에틸렌부터 그 다음에 자이렌까지 이렇게 지금 개통도를 갖다가 그려놓은 거고, 요 양 부분은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을 갖다가 좀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원료를 가지고 이런 중간 원료를 갖다가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거의 NC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에 지금 NCC는 지금 경쟁력이 많이 잃어가지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런 이야기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대산하고 여수에 있는 NCC는 지금 정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그쪽 편에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수에 있는 LG NCC는 지금 다른 나라로 지금 팔려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의 여수 NCC하고 대산 NCC는 여수 NCC는 지금 거의 뭐 홀딩 들어간 걸로 되어 있고, 대산에 있는 NCC만 가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들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중국이 뭐 대규모로 생산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왜 전략적으로 그러면 딴 걸 하면 좋을 건데 왜 딴 걸 안 했을까? 근데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분들의 마인드가 조금 좀 그랬는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상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한 5년, 6년 전부터 중국에서 대규모로 NCC 건설해가지고 에틸렌부터 해가지고 기초 유분들을 다 생산할 거다. 그게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했는데 뭔가 조금 안 됐었어요. 안 돼가지고 현재와 같은 이런 좀 상황까지 왔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NCC 파트 쪽은 거의 경쟁력이 중국 쪽으로 거의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지금부터 좀 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고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앞으로 시작합시다. 예. 네. 여튼 공장장님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일 오래 있는 것 같네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리했는데 여기 이제 납사를 갖다가 크래킹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탄소 뭐 C2 계열, C3 계열, C4 계열, 그리고 이 아로마틱 계열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에틸렌인데요. 에틸렌인데 EO, EDC, 그다음 에탄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아마 여기 에탄올이 소스에 올리게 되면 아마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에틸렌 중합하게 되면 폴리에틸렌 만들어진다는 거 적어놓은 것 같고요. 이건 아마 그 에틸렌 가지고 이렇게 에틸렌이라고 하는 기초 유분 가지고 중간 원료 그리고 합성 섬유까지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개통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잠시만요. 일단 다 열어볼게요. 다 열어봤을 때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중심이 되는 이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MEG하고 그 다음에 PTA 가지고 이렇게 폴리에스터 만든다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슴 소다는 지금 이렇게 요런 걸 통해 가지고 요 층간 소다 만들어진다는 거, 이걸 아마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장표에서는. 그다음에 요 장표에서는 지금 프로필렌 가지고, 기초인 프로필렌 가지고 이렇게 배통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랩핑을 했네요. 랩핑을 했고, 요 가산화수소는 요 곡보를 통해 가지고 가산화수소가 만들어지고, 가산화수소는 지금 현재는 요 프로필렌 옥사이드의 원료로서 지금 사용된다고 하는 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파트는 지금 현재 우리 화성 쪽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적어놓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부타리엔 쪽인데, 일본 이태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산된다는 걸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요 BTX 트렌트 가지고, 요 벤젠 가지고, 스티레 모노마, 사이클로산, 휴멘, 알킬 벤젠하고 니트로 벤젠, 그 다음에 MA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다는 거 지금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이런 계통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화성 쪽에 지금 주요 제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갖다가 지금 일목요연하게 지금 적어놓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벤젠에서 일품을 갖다 보면 예, 지금 벤젠 프렌트에서 여기 지금 톨루엔이거든요. 톨루엔이고, 그 다음에 뭐 자이렌 유도될 수 있고, 메칠기가 하나 붙었으니까 톨루엔이고, 메칠기가 올소, 메타, 파라 붙으면 자이렌이 되겠죠. 그리고 요 톨루엔 가지고는 DNT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요 자이렌 가지고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1,4 붙으면 톨루엔이고, 파라 자이렌이고, 1, 2가 붙으면 올소고, 1, 3이 붙으면 메칠렌이 되는 거고, 메칠렌이 아니고 메타 자이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요 PA 원료가 되고, 요 PIA 원료가 된다는 거.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요 자이렌 가지고는 아마 자이렌의 이성질체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요 자이렌들은 보일링 포인트 차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정류 방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그 UOP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 흡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분리를 많이 해내고 있어요. 보일링 포인트 차가 136도, 137도부터 142도 사이에 있다 보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흡착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분리를 해내고 있는데, 한때는 여기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요 파트도 다 중국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요 PTX 가지고 요 파트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한 이유는 지금 이제 그 아라미드를 갖다가 만들 때 요 PTA 가지고 요 단계를 거쳐서 아라미드를 만든다는 요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산업의 개요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늘 뭐 보던 게 돼가지고, 이 말 자체는 그 석유화학 제품이 없으면은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매번 이용되는 그런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석유화학 산업의 특징은 잘 아시겠지만 뭐 핵심 소재 산업부터 해가지고 쭉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그 변동에 아주 민감하고, 잘 되면 고부가자가 산업이 되고 생계 밀착형이고 첨단 산업가의 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핵심 소재와 관련해서는 뭐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내용 같은데,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종종
궁금한 경우 종종 어떤 사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요 NCC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구성비 요거는 나름대로 한 번씩 누군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NCC에 이제 납사가 100 들어가면 에틸렌 31, 프로필렌 16, 그리고 부타디엔 쪽이 한 10%, 그리고 그 아로마틱 쪽이 14%, 그리고 그 가벼운 물질들이 한 요 정도 29%로 된다는 거. 요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핵심 소재라고 하는 핵심 소재 산업에 사용이 된다는 거. 다양한 물질 중간체 원료들이 만들어지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석유화학 쪽에서 지금 자동차의 그 대시보드 쪽으로 갔다가 자동차의 경량화, 그 다음에 대시보드 뭐 이런 거 이쪽 편에다 좀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주 다방면에 지금 다 사용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규모 설비가 뭐 투자가 필요하다고 돼 있고요. 초기 비용이 크다. 요 같은 경우는 그냥 납사 크래킹 센터 하나를 갖다가 다 짓는다고 보시면 좀 분위기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위 공장 하나도 보면 한 2천억, 3천억 정도 하겠죠.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자칫 잘못 관리하면 한 방에 뭐 다 날아가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 아까 좀 말씀드렸을 때 파라자일린 공장이 있었는데, 파라자일린 공장을 좀 했었는데 중국에서 2000 몇 년이죠? 파라자일린 공장 한 폭발한 적이 있어요. 아마 유튜브에 아마 뜬 적이 있어요. 대대적으로 다 폭발을 해버렸는데, 뭐냐면은 지금 요건 지금 아마 히타일 거예요. 히타가 있을 건데, 히타 내부에는 배관들이 있는데 배관들 중에 일부가 리크가 돼가지고 리크가 됐는데 그쪽으로 화염이 역류가 돼가지고 원료 탱크까지 이어져가지고 폭발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유튜브에 그대로 떴더라고요. 떠가지고 뭐 온 천지가 뭐 불바다되고 뭐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석유화학은 투자도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한 방에 그냥 아작이 난다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스트레스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유가 변동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요 경기 변동에 따라 가지고 석유화학 산업은 한 방에 뭐 BP 이상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손해의 늪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적인 여러분이 우리 그 PTA 공장은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PX하고 PTA 간의 그 가격 차이 그걸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23년도 하반기 중국 쪽에서 대대적인 물량 공세 포함해가지고 조금 PTA 쪽, 다운스트림 쪽 시황이 안 좋은 관계로 23년도 하반기부터 PTA는 조금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태강산업 매출액의 거의 한 60%를 PTA 쪽에서 지금 이렇게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시는지 2주에 한 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내려오십니다. 아, 오늘 내려왔네요. 오늘 내려와가지고 3일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로 제가 일정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냥 꾸준하게 뭐 가격이 이제 이런 변동 없이 그냥 꾸준하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 회사의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다가 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지금 진출하게 되면 그 부수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생계 밀착형 산업이다, 석유화학은 맞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 쪽으로도 지금 많이 지금 들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
LG하고 롯데 쪽에서 지금 포커싱에서 지금 하고 있는 파트는 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좀 많이 좀 대응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표를 갖다가 내가 찾아는 봤는데 이게 21년도 에틸렌 생산 능력이더라고요. 근데 22년도에는 에틸렌 생산 능력이 한 요 정도 간 것 같아요. 아마 21년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요 국내 베이스예요. 국내 기준. 23년부터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떨어진 이유가 국내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중동 쪽 생산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쪽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니까 계속 감소 추세가 있는 것 같고, 요 데이터 자체가 지금 21년도이기 때문에 요 데이터는 좀 신뢰성은 좀 떨어지지만 요 데이터는 제가 찾은 거니까 요 데이터는 좀 보셔도 될 거예요. 다음에 내가 만약에 석유화학협회에서 보통 전년도 실적을 갖다가 24년도 실적은 25년도 한 상반기쯤 되면 이렇게 책이 나와요. 그때 되면 이제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때 만약에 되면 내가 한번 업데이트를 하실 거예요. 데이터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에틸렌 생산 능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진다. 다 요 탓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도는 알다시피 요 대산 쪽, 그리고 여수 쪽, 울산 쪽, 그리고 요 에틸렌 쪽과 관계되는 건 모두 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틸렌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우리 쪽은 감소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상황에서는 계속 증가될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증가될 것 같냐고 하니까 이런 내용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하고 인도하고 이란 쪽에서 계속 이쪽에 지금 생산량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그리고 여수 쪽에는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대산 쪽에는 이런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수도 가보시고 대산도 가보시고 울산은 여수하고 대산도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까? 혹시 가본 사람 없습니까? 4학년 때? 3학년이나 4학년 때 보통 전국 한 바퀴 순례를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은 제가 요 세 군데를 다 있어봤거든요.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수, 울산, 대산 중에. 울산인가요? 맞습니다. 울산입니다. 두 번째가 여수고, 남들 처음 신입생 뽑을 때는 대산 가서 잘 생활하겠다고 해요. 근데 막상 대산에 이렇게 뽑아 놓으면 다 나가요. 대산은 조금 유배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나마 지금은 조금 많이 대산 읍내하고 서산 쪽하고 좀 개발이 돼가지고 그나마 조금 낫고,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조금 낫는데, 예전에는 대산은 좀 그런 동네예요. 요 동네는. 그래가지고 다들 요 경기도 쪽으로 이직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으로는 좀 미안합니다. 요 대산이 여기였네. 경기도 쪽으로 이직 많이 하고, 그나마 여수 쪽은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수 쪽은 여수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들의 절반 이상은 또 요쪽 파트예요. 여기서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다음 여수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마 다들 여기를 다 선호하고 있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산은 관광하기에는 좋은데 생활하기에는 조금 그런 동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합성 수지, 합성 고무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총 장표 217장 중에 이제 110장, 딱 절반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합성 수지 쪽인데요. 합성 수지는 처음에 어떻게 개발됐냐니까 요 상하를 갖다가 대체할 물질을 찾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지금 역사적으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요 코끼리 상하 가지고 죄송합니다. 요 뭐죠? 요거 당구볼을 만드는데 상하를 갖다 이용했는데, 요게 요리되니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상하를 갖다가 코끼리 상하를 대체할 물질을 찾다가 플라스틱이 탄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초로 만든 게 이 셀룰로이드라고 하네요. 우리 셀룰로이드가 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가볍고 투명하고 가공의 용이성이 좋다. 그리고 현재도 이 셀룰로이드는 필름이라든지 안경테 그리고 여전히 그 뭐 당구 공구에도 사용은 한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좀 가연성이 단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1909년도에 그 합성 수지를 만들었는데 여기 베이크라이트라고 하네요. 또 베이크라이트는 열 경화성 수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열성이라든지 강도, 전기 절연성이 뛰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합성 수지는 베이크라이트라고 여러분들 그냥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성 수지는 인공적으로 합성된 고분자 물질이고 특징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볍고 강하다, 내구성, 용도, 그리고 제조가 용이하다. 종류로는 열 가소성, 그리고 열 경화성 이런 게 있고요. 그냥 열 가소성 수지, 열 경화성 수지라는 이야기는 아주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합성 수지의 이 스텝으로 봤을 때는 석유 산업에서 석유 화학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원유가 기초 유분 단계를 지나가지고 합성 수지 단계로 이렇게 이런 관계를 거치고 그 다운스트림 쪽으로는 가공 산업을 거쳐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은 최종 제품 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는 용어일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그나마 그래도 ABS하고 PBC하고 SM 정도는 저는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많이 쓰이는 이게 합성 수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합성 수지의 구성 요소로 갔을 때는 폴리머, 모노머 폴리머, 그다음에 첨가제, 안전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모노머 단량체를 갖다가 자 이거 안 되네. 되나? 되네. 중합하면 폴리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용도로는 요렇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게 요거겠죠. 범용 플라스틱이 뭐냐,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뭐냐, 그리고 그 다음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뭐냐. 보통 범용은 범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요 용어는 잘 안 써요. 그냥 엠프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엠프라가 뭐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그리고 슈퍼 엠프라는 요렇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대 범용 수지는 아시다시피 요 5가지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용과 요 엠프라를 갖다가 구분하는 것은 그 강도하고 내열성으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비결정성 플라스틱은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결정성 플라스틱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정성 플라스틱이 좋은 거냐, 결정성 플라스틱이 좋은 거냐, 그런 건 없어요. 요 단지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비결정성 플라스틱을 쓰는 거고, 어떨 때는 결정성 플라스틱을 쓰는 거고, 그 사용 용도에 따라 가지고 구분되는 거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상 그 아시겠지만 범용에서 엠프라, 슈퍼 엠프라로 갈수록 가격과 내열성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계속 뭐 결정성과 비결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는 결정성일 거고요.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거는 비결정성이 되겠죠. 이야기했다시피 뭐가 좋은 게 아니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걸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장 강도가 되어 있길래, 인장 강도는 그 뭐 하중에 의해 가지고 파단될 때 나타내는 최대 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 결정성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장 강도가 높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결정성은 불규칙적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장 강도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5대 범용 플라스틱 그 5가지의 종류, 그리고 특성, 그리고 응용되는 분야, 그리고 주요 제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폴리에틸렌은 요렇다. 그리고 용도는 요렇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상식적으로 간다면 뭐 LDP가 뭐냐, 그 다음에 HDP가 뭐냐,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렌 쪽으로 와가지고는 프로필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고 특징은 이런 게 있고 주요 용도로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그거 하고 싶으면 아이소탁틱이 하는 거하고 어택틱이 하는 거하고 그 두 가지 정도만 내용을 갖다가 좀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스타이렌, 폴리스티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특징은 이렇고 주요 용도는 이렇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PVC는 지금 VCM 모노머를 중합해서 만든 검용 열 가수성 수지입니다. 그리고 용도로는 저전류 피복, 그 다음에 파이프, 피어,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그 장판 정도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요 ABS 수지가 나왔네요. ABS 수지는 스타일린하고 니트릴하고 부타디엔 종합해서 만든 수지고 용도로는 이런 용도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합성 수지 수요인데 지금 한국을 보니까 거의 2017년이 정점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그 평이한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수요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경기가 좋아지고 계속 발전이 되면 계속 올라가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아마 요 이후로는 지금 현재 한국 경기 자체가 조금 평이한 수준 때로는 조금 성장률이 좀 저하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사별 합성수지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5대 범용 플라스틱에 대해 가지고 각 회사마다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건데 폴리에틸렌 쪽은 조금 이제 데이터가 조금 아마 좀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환경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폐플라스틱 배출량 증가 쪽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증가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다가 지금 나타낸 것 같습니다. 17년, 20년, 그 다음에 17년, 20년, 그리고 페트병 역시 17년 코로나 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장표는 뭐냐면은 그 발생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비율별로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그 물질 재활용 비율이 좀 떨어진다는 게 하나 있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요 페트 쪽인데, 페트 쪽은 지금 유럽 쪽에서 친환경 차원에서 재생 펫을 갖다가 일정 부분 2025년? 금년인데 몇 퍼센트 의무적으로 지금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페트병 같은 경우는 재생 지금 하고는 있어요. 재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메카니컬 리사이클이 있고요. MR펫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케미컬 리사이클 펫이라 해가지고 CR펫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메카니컬 리사이클 펫은 우리 아파트 같은 데서 이렇게 수거한 거 그냥 세척하고 비닐 떼고 그냥 분쇄해가지고 새 페트랑 믹싱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MR펫이에요. 근데 이 MR펫 같은 경우는 거의 아주 소규모 업체들이 대응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진입할 수는 없는 거고,
대기업들이 요 리사이클 펫 관련해 가지고는 그 CRPET이라고 해가지고 케미컬 리사이클 펫을 활용하고 있는데, 케미컬 리사이클 펫이라고 하는 거는 페트병을 갖다가 다시금 회중합시킨다고 해요. 그걸 다시금 분해를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원료 단계까지 다시금 리사이클 시켜가지고 진행하는 파트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몇 년 전까지 케미컬 리사이클 펫을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중국의 업체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일부 있고, 유럽 쪽은 계속 기술 개발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는 CRPET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땅도 다 닦아놓고 이태리에 있는 라이센스 하나 선점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진행 단계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홀딩 들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 태광 산업이 CRPET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친환경 붙어가지고 이렇게 CRPET이든 MRPET이든 이렇게 했을 때 수익성은 없습니다. 없고 정부 보조금이 들어와야지 나름대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정도는 갈 수가 있는데, 정부가 만약에 친환경 정책을 펴지 않으면은 기업가 입장에서는 리사이클 펫 자체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요 페트를 갖다가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려면은 유럽 의무적으로 25% 30% 리사이클 펫을 갖다가 혼용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차원에서는 유럽 쪽을 공략하려면은 리사이클 펫을 써야 되고, 리사이클 펫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수익을 내려면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보조금이 필요하고, 그게 안 된다면 뭔가 계속 박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게 이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병들어 간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주범은 뭐 페트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우리 페트병 무슨 뭐냐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페트병 몇 개씩 쓰고 있는데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분해된 플라스틱이 대기 중에 뭐 이렇게 떠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흙, 바다, 뭐 산, 온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다. 우리 계속 먹고 있다. 뭐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나라별로 규제치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들어왔고, 예,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는 뭐 이렇게 룰을 정했긴 정했는데, 이 룰 자체도 지금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온 이상, 트럼프 2기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난 다음부터 이게 국가의 요 친환경 관련한 요 규제가 조금 많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계속 주지하고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합성 그 원료였고, 이제 합성 고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합성 고무는 요게 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가지고 지금 확대가 되고, 요 내용들이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되면서 이게 증가됐고 상업화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타이어 쪽이고 요리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리됐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가 제일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거의 모든 석유화학을 갖다가 여기서 거의 다 만들어내다시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요 듀퐁입니다. 듀퐁은 지금 에스터, 고무, 나일론 벌써 요때 벌써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너무 초창기에 1930년도 때 거의 모든 걸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성 고무에 대해 가지고는 고무를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특성으로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합성 고무의 개통 들어갔을 때는 요 단계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합성 고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성 고무의 그 생산 공정으로 갔을 때는 요 단계를 이렇게 잘 거칠 겁니다. 거쳐가지고 제품 승인해서 요런 데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고무결 특징으로 봤을 때 요 BR부터 해가지고 EPDM까지 한 5가지 정도 특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응용 분야는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그 주요 제조사는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따라 가지고 하나씩 지금 부타디엔 러버부터 해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고 용도로는 요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BR 쪽은 지금 요런 특성이 있고 용도도 요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다고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SBR 쪽도 지금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용도는 요런 용도로 쓰고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MBR 쪽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용도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PDM 쪽도 이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요 합성 고무 관련해 가지고는 타이어 업계 불황으로 합성 고무 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고요. 하지만 연간 한 30만 톤 정도의 규모는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합성 고무 제조사가 되겠는데 합성 고무 제조사로 봤을 때는 요 5개의 합성 고무에 따라 가지고 제조사는 이렇게 지금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요 환경적으로 또 넘어왔네요. 예, 요 타이어 분진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탈 때 이 타이어 분진 우리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알다시피 요 타이어 요 분진이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것보다 유해 물질이 더 많다. 그 말이죠. 이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시간이 얼마네.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원료하고 합성 섬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왔는데 지금 합성 원료라고 해가지고 지금 원료는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현재 지금 이제 우리 태광 산업에 지금 캐파를 갖다가 지금 그대로 정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X 받아가지고 PTA 100만 톤, 그리고 대안화성 PF 쪽에 7.3만 톤, 그리고 가슴 직물 쪽에 6천만 야, 그리고 이제 프로판 받아요. 프로필렌 30만 톤짜리 캐파 있고, 가수 5만 5천 톤짜리. 프로필렌은 AN 공장으로 캐파 29만 톤짜리로 공급을 하고, 생산된 AN 가지고는 아크릴하고 모다크릴 생산한다. 그리고 프로필렌 가지고 칭화소다하고 유한비료하고 아세토니트린 만든다. 그 다음에 카프로락탄 가지고 나일론, 그 다음에 PPD 요거트 아라미드, 그 다음에 스판덱스. 이렇게 원료를 받아가지고 합성 원료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PTA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광산업에 지금 캐시카우로서 매출액을 굉장히 차고 있다. 그리고 프로필렌은 대표적인 기초 요금 프로필렌을 갖다가 우리 제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산화수소는 태광산업 유일의 파인 케미칼이다. 그리고 AN은 영업이익이 한 요 정도 되고 있다. 칭화소다는 대표적인 지금 현재는 이게 캐시카우라고 하는데 양이 좀 적어요. 생산된 양이 좀 많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캐시카우. 그리고 유한비료는 복합비료의 기초 원료로서 지금 생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나일론은 국내 유일의 섬유 매출 넘버원이다. 그리고 에스테르는 가성비가 좋은 섬유고, 스판덱스는 제초다. 그리고 아크릴은 요게 요렇다. 근데 스판덱스는 우리가 아마 만들기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요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슈퍼 섬유다. 그리고 모다크릴은
요렇고, 진굴은 요렇고, 친환경 제품은 요렇다. 요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합성 원료는 합성 섬유의 주 원료가 되는 물질이고, 금방 약이 그대로입니다. 낙사 가지고 요런 거 있고, 그리고 프로필렌 가지고 요렇다, 요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거의 내용들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TA는 파라자일렌을 가지고 만든 백색의 물질이다. 그리고 요 산화 반응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 용도는 폴리에스터 섬유의 원료가 되는 거고, 페트병의 원료, 필름, 그 다음에 도료의 원료로 쓰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 돼가는데 3분 남았네. PTA 공정도입니다. PTA 공정도는 지금 PTA 공정 크게 CTA 공정과 PTA 공정으로 나눠지는데, 산화 공정이고 반응 공정이에요. 요 원료가 되는 PX, 용매, 그리고 초산 베이스 하에 CMB 초산 베이스 하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반응기 거쳐가지고 결정하 거치고 이래 되면 CTA가 만들어지고, 요 CTA는 크루드 테레프타릭 애시드예요. C가 크루드라는 뜻이고, 요거는 퓨리파이드. 그래서 요 단계 거쳐가지고 결정하 거치고 이게 퓨리파이드 테레프타릭 애시드가 만들어집니다. 요 CTA가 만들어질 때 불순물로서 언급을 했던 포CBA가 만들어지니까 그 포CBA를 갖다가 수소와 반응시켜가지고 그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파라톨릭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PTA 순도를 높인 게 퓨리파이드 테레프타릭 애시드 PT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PTA 공장은 이렇게 산화 공정, 반응 공정 외에 그 OSBL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웃사이더 배터리 리미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공장 요게 공장 베이스고, 그 다음에 이게 바깥일 때 여기를 갖다가 배터리 리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B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SBL이라고 하는 요 공정에서는 지금 원료하고 용매를 갖다가 저장해주는 거 관리해주고 있고, 각종 유틸리티 공급해주고 있고, 이런 이게 물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 수처리, 비수처리 진행하는 공장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건데, 한 가지 이제 어젯밤부터 추웠잖아요. 어젯밤부터 추워져가지고 혹시 공장에 뭐 좀 트러블 난 공장 있습니까? 없죠? 요거도 물어봤었어요. 요 석유 공장이 가동을 하려면은 유틸리티, 이제 기본적인 유틸리티가 있어요. 냉각수가 필요하고요, 전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에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인스트루먼트 에어라고 하는 공기가, 수분기가 조금 있으면은 그 공기의 질이 나빠져가지고 제작류가 오작동하는 케이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울 때 제가 우리 팀장님들한테 요구하는 게 요거거든요. 유틸리티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요 관리가 잘못되면 공장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유틸리티, 냉각수, 그 다음에 에어, 그 다음에 전기, 이게 트러블이 나면 이 석유 공장은 아까도 대규모 설비라고 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무 컨트롤 상태에 접어들거든요. 그럼 막 온 천지에 막 여하튼 뭐 희한한 일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인사사고까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뭐 2, 3개월에 한 번씩 그 팀장님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 팀원들 대상으로 기본적인 유틸리티 만약에 페일됐을 때 어떻게 대응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수개 반복해서 훈련을 갖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진행은 우리 태강산업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석유화 공장들은 다 공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나머지 부분 157쪽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